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아빠와 함께 살았던 동네를 다녀왔는데요. 어렸을 적엔 제가 살던 동네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어찌나 작던지 이런 곳에서 부모님과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기억들을 그리워한다잖아요. 지나가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으니 그때의 향수가 느껴지는 장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지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떠나보내야만 할까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 힘이 드네요. 언제나 옆에 있을 땐 몰랐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되기보단 잔소리만 늘어놓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었죠. 학창 시절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렇게 자라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어색해짐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집으로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성인이 되고 일이 바빠 어쩌다 주말에 찾아뵙기라도 하면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후회되는 일들만 떠오르는 걸까요? 좋았던 추억들이나 부모님께 잘했던 날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10년 뒤 아빠도 그 뒤를 따라가셨는데 최근까지 저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볼 때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달려와 주실 것만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이겨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버티며 살아왔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 용기 내 글을 적게 되었네요. 저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미련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만 후회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비록 저희 부모님은 현재 제 옆자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 사연을 통해 나중에 저처럼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당시 특이하게도 남편의 가족들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었어요. 남편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죠. 이유를 물어봤을 때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생활을 했었다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남편 아래로 3명의 신우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연락 한 통 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희 결혼식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신우들이 워낙 일이 바쁘고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시부모님 또한 해외에서 거주하시는데도 결혼식 참석을 해주셨는데 신우들이 안 온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이유가 다 있고 시간을 낼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해외에 계셔야 할 시부모님께서 연락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이런 것 하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예전에 내가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메모해 둔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성우도 우리가 온 거 모르고 있을 거다.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해라.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잠시 오신 거예요? 보통은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현관 앞에 있는 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우리가 앞으로 입을 옷들이지. 일단 당장 입을 것만 가지고 들어왔다. 당분간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야 할 거야. 시모의 한마디는 저를 충격 속에 빠뜨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말 나온 김에 방 하나 빼달라며 저희 안방을 활짝 열더니 시부모님의 짐을 무작정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대충 들어보니 한국으로 와 정착하고 사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집을 알아보기 전까지 저희 집에 머무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공간에 있는 걸 반대했고 안방에 있던 시부모님의 짐을 전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게 된 이유는 결혼식 날이 문제였었죠.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지금까지 자식을 이용만 하셨으면서 이제는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집 알아보는 동안 호텔에서 생활하는 돈조차 아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밖에 널린 게 집인데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지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요? 결혼식에서처럼 한바탕 난리치시게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나 돼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 결혼식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다고? 아직까지 그때의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축의금 좀 빼간 게 죽을 죄라도 된다는 거야? 우리 쪽이 훨씬 많이 해준 건 사실이잖아. 우리 쪽이라뇨. 그동안 제가 벌은 돈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요. 해외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힘들다며 결혼식 당일 오셨잖아요.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라도 있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랬죠. 동생들은 살뜰히 챙기면서 정작 저는 밖에서 노동만 하게 했으니까요. 남들 집안은 집안의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는데 이 집안은 딸셋만 이뻐하고 저는 찬밥 신세였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인연 끊어버리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시부 때문에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시모는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모든 무게를 짊어지게 넘겨버렸었어요. 집안의 가족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만 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신우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턴 순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좋은 직장까지 보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었어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남편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시몬은 사탕발림의 말과 함께 신우들이 자리가 잡히면 모두 보상받을 거라고 오랜 기간 힘들게 집안을 이끌어온 만큼 나중에 남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등 돌리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좋은 말들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은 없었던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돈도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신우들에게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단 한 명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당연히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싫어 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 결혼식도 오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시몬은 축의금까지 빼돌리려 했으니 화를 가라앉히기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사연 때문에 갑자기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신 시부모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분노하고 있는 남편을 진정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하셨는지 시부모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던 게 아빠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더부룩하다고 장기간 불편함을 느끼시다가 병원에 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거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다 받아가면서 수술도 몇 차례 했었는데 항암 치료라는 게 본인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다 보니 하루하루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진통제로 고통만 줄여주며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하루하루 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답답하시죠? 여보, 담당 의사랑 상의해봤어? 아빠 몸 상태 확인하실 때 여쭤봤는데 외출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으시대. 너희들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어딜 가려고. 그냥 여기서 쉬고 있으면 편하고 좋지. 괜한데 돈 쓰지 마로. 바깥바람 안 쐰 지 오래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실 때 풍경 좋은 곳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 좀 드시면 기분 전환도 되시고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장인어른 걱정부터 하세요.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셔야 앞으로 더 좋은 곳도 다니시죠. 내일 아침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당신은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지? 나는 부동산 좀 들리고 들어갈게.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려운 환경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본인 일인 것 마냥 저를 도와주었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 고맙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저희가 방문했던 부동산을 찾았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마트를 가도 무조건 연락하거나 문자를 남겼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집 앞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아 발만 구르고 있던 도중 어디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선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셋이 똘똘 뭉쳐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너희들 셋이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들 그러는 건데? 어머니도 그렇고 너희들도 다짜고짜 우리 집에서 신세 지겠다면 내가 웃으면서 받아줘야 돼?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돌아가. 호텔이라도 잡던지 알아서들 하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다고 도와줘야 하는 건데? 너희들 혹시 해외에서 사고치고 도망친 거 아니야? 제발 단 하루라도 조용히 좀 살자. 내가 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너희들 뒤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당장 돌아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까지 끊었으니까 너희들도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건지 너무 한심하다.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그냥 신세 진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돈 준다니까? 호텔은 찝찝해서 못 들어가겠단 말이야. 새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봐. 몇 달만 신세 지면 된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사정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신세 좀 지자. 남편이 왜 연락도 안 받고 부동산에도 가지 않았는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신우들이 저를 거들먹거리며 저희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한숨을 쉬고 있길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들을 소개한 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해외에서 돌아온 신우들을 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남편의 생각을 더해 저도 같은 의견을 대답해 주었어요. 시기가 안 좋은 만큼 신우들까지 신경 써줄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제일 어린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독서를 퍼부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덩달아 큰 신우가 앞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새언니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 혼자서 우리 셋을 감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근데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저희가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시집살이는 평탄하지 않을걸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혼식장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와야 했었다니까? 그래야 찍소리 못하지. 지금 하신 말들 고스란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 결혼식장 오셔서
뭐 어쩌시려 했는데요? 제가 그런 거 무서워 벌벌 떨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시집살이를 누가 한다는데요? 저는 성격이 아주 고약해서 이 사람도 잡고 살아요. 딱 보니 제대로 말 못하는 것 봐선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저녁 밥상 차려놨는데 빨리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딱 봐도 신우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한 게 처음이라 손발이 떨렸지만 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국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은 신우들이 해외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뭔가 불안함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때마침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그 이유는 신우들 때문인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하길래 괜히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늦은 저녁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쿵쿵거리며 문을 열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도착한 뒤에 현관문을 열었죠. 남편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일을 차단했어요. 경찰들 부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아? 내 자식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얘 새아가 너 일로 나와봐라. 감히 우리 애들한테 훈계질을 했어? 오늘 끝장 보자고. 당장 나와보래도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겠니? 어머니,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애처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간주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이라고 저도 더 이상 봐드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참 답답하시네요. 어머니랑 왜 결혼하신 거예요? 집안의 제일 큰 가장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맨날 질질 끌려 다니시기만 하니 정말 답답하다고요. 저기요, 새언니. 왜 아까처럼 한번 해보시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세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혼자서 상대하며 저에게 절대 나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동네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자 경찰분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겨우 동네가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오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집어 던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깨지고 긁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둘러 이사를 가야겠다며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살다 저런 시댁 집안은 저도 처음 봤었죠. 남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두통약을 먹고 먼저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불쌍해 보여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시댁 식구들의 안 좋은 모습들 뿐이었으니까요. 도움되는 건 하나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시댁 식구들이 참 모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까지 집안 정리를 끝내고 저도 눈 좀 붙이려는데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의 진동 소리에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도착을 하니 아빠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저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고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아빠는 서준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에겐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에게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아빠 친구분의 아이였는데 두 분 다 동시에 사고를 당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몇 년간 함께 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아빠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서준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준이를 입양하고 싶다며 소식을 전했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어릴 적 서준이는 다른 가정집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아빠는 자신이 결정했던 과거의 행동에 매일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서준이를 보육원에 보낸 자신을 한탄하셨죠. 아빠가 저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시면서 서준이의 이름을 부르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주소는 지금은 없어진 보육원의 주소였습니다. 결국 마음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신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신우들과 시부모가 장례식에 발을 들였어요. 남편과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더라고요. 새언니,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죠? 나라도 그러겠네. 어머머, 이 언니 아닌 척하는 거 봐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몰라도 볼일 다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분들 계속 오시고 있는데 피해주지 마시고요. 우리도 위로차 온 건데 너무 매정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내가 저기 슬쩍 봤는데 돈이 꽤 짭짤하게 모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턱 싸야 되겠어요? 장례식 끝나면 우리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든데 몸에 피로도 좀 풀 겸 호텔 안에 VIP들만 가는 고가 마사지 숍이 있던데 티켓 좀 끊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 해주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구만. 그래, 말 잘했다.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시차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였네. 마사지 받으면 피로도 싹 풀리고 새아가 너는 나한테 점수도 따게 되는 거니 얼마나 좋아? 어차피 조의금 들어온 거 남으면 너희들 생활비에 보탤 거 아니니? 이럴 때 우리도 턱 좀 보자 이거야. 괜히 가족이겠어? 아무리 지지고 못 가도 이거 파봐라. 걱정돼서 장례식까지 왔잖니? 그만들 좀 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 순간 막내 신우가 술 좀 마셨는지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장례식장까지 와서 난리를 치며 마사지숍 안 보내준다고 남편이 말리는데도 제 머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왔는지 장례식장에서 비명을 질렀고 신우들의 머리채를 잡아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분노한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시부모님은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시면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왔고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저희 뒤로 숨어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길래 누군가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아빠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본 남자의 모습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몸을 돌려 저에게 오더니 엎드려 있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훑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누나.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서준이에요. 몰라보겠죠? 얼마 전에 한국에 볼 일이 있어 들어왔거든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아저씨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한국에 내려오자마자 수소문 끝에 아저씨가 계신 위치를 알아냈거든요. 몇십 년 만에 뵌 건데 병원에서 뵙게 된 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얼굴 뵈니 반갑더라고요. 네가 서준이라고? 정말 몰라보겠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왔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들린 거예요. 조만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워낙 삶이 바빠서 시간 빼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나저나 아저씨 드리려고 선물까지 준비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건 누나 드릴게요. 제 비서가 나머진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나중에 여기 적힌 주소로 한번 가보세요. 이 주소 아빠한테도 받았었는데? 여긴 보육원이 있던 자리잖아. 여긴 갑자기 왜? 예전에 없어진 곳인데? 그곳에 저택 하나 지었거든요.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실까봐 그곳에서 지내시라고 저택 한 채 지었어요. 서준아, 그때 너도 그렇고 나도 많이 어렸었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서준이 너 보육원에 맡긴 건 너희 아빠를 대신해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했는데 이러다 서준이 너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야. 그리고 입양 결정이 되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걸 알고 보내신 거였어. 다 너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는데 그날 이후 아빠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어.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셨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전부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었었고
가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매일 노동만 하시다가 아빠는 세상을 떠나신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서준이 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사람 찾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던데 보육원에 만들어놨던 집은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안 좋았던 기억들 이젠 털어버리고 외국에 가서 잘 살길 바래. 오늘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서준이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며. 볼 일은 다 끝난 거야? 워낙 바쁜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하자. 한참 찾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전부 만나게 되었네요. 저기 상 밑에서 떨고 있는 저분들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동생 서준이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접객실 상 밑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덜덜 떨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옆에 있던 한 남자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많은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시부모와 신우들은 살려달라며 눈물을 쏟아내길래 저희도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서준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던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외식을 했는지 모두 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막내 신우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서준이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제어를 하지 못한 막내 신우가 그대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준이는 그 자리에서 두 분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사고를 낸 시댁 식구들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댁 식구들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벗어나 도피했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무겁게 판결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 서준이는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시댁 식구들을 해외로 이송시킬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예비 수감실에 갇혀있는 시댁 식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들, 우리 좀 살려줘라. 어떻게 해서라도 빼내달란 말이다. 세아가, 네가 저 사람과 알고 있는 사이 같은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 우리가 알고 그랬겠어? 해외로 가면 우린 끝장이라고. 본인들이 한 잘못을 왜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엄마는 참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평생 저를 이용해 먹으며 해외에서 잘 나가는 동생들 도움받으며 잘 살아오시다가 정작 일이 터지니까 또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더 이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이 없다뇨. 저 사람의 부모가 한날 한시에 한순간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누구보다 제일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막내가 음주운전하고 있으면 부모가 말려야지 거길 같이 타요? 그리고 한국까지 도망쳐 와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면 누가 봐주겠어요? 다시 돌아가셔서 내려질 처벌 달게 받으시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세요.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마지막 말을 전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동생 서준이와 간단하게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누가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었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어렸을 적 함께 있던 동생이고 부모를 잃게 된 충격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연락을 해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해외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땅을 치며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겠죠.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와 남편의 가정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존재를 알게 된 동생 서준이와의 관계인데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겠죠. 그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왔을 테니 제가 도움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조의금으로 1억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다면 혹시 모를 앞날에 서준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